자, 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아마 경찰하기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기출지문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대단히 당황스러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중상 이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작년 2차처럼 아주 극악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꽤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한 75점, 여자분들은 8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의 조정도 있었지만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고 문제수도 늘어났습니다. 경찰행정법 전체를 볼 때는 15문제 정도가 나왔고 행정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한 9문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법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강론 같은 경우는 7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강론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는 40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수사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 같이 조문이 많은 것까지 굳이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경찰학은 늘 과목의 특성상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넘기시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했던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을 그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니까 총론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행정법에 초점을 두시고요. 강론은 6개에서 7개 정도를 대비하시는 쪽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치른다고는 많이 수고들 하셨고 발표 났을 때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봅시다. 자,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첫 번째, 경찰 개념은 역사적으로 발전되고 형성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개념을 일의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다의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경찰 개념 안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는데 근대 국가의 일반적인 경찰 개념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권력 작용이라고 할 경우 이건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죠. 이는 각국의 실정법상 경찰 개념, 요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뒤쪽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존의 기출 지문들이 아주 명확하게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특징은 명확하게 보이지만 단순 암기 가지고는 더 이상 경찰에게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지 단순히 두 문자의 나열이라든가 외워서 푸는 문제는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2번 가봅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게 바로 비경찰화 현상이죠. 그래서 보안경찰은 경찰이 하는 거니까 독립된 경찰기관 관할이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이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이 그것을 관장하는 경우가 많다. 2번 맞죠. 3번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등장한 법치국가는 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통치하자는 시대를 말하는 거고 절대주의적 경찰국가가 바로 왕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던 경찰국가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띄었고 우리 법치국가가 등장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체계 대량 생산으로 계몽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졌고 책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모두 자유로운 존재다. 권력은 분립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
법치국가의 경찰 개념. 법치국가 시대에 제정됐던 법들은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이렇게 우리 두 문자 외웠었다고요. 그래서 프로이센 일반헌법이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경찰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할 때 형식적 의미는 내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 그랬고 실질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의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니까 공일국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 사실이 바로 사회 목적적 행정입니다. 그러나 사법경찰, 제군, 외사, 재무, 군사, 외무, 사법은 국가 목적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전제 사실 탈락입니다. 따라서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그 다음 2번 가봅시다. 경찰의 위험 방지 임무에서 말하는 위험에 관한 이야기.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행위 책임에 기한 것일 수도 있고 상태 책임에 기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 경찰 책임의 원칙 이야기할 때 위험을 야기한 자에게 경찰이 와서 너 왜 그랬어 라고 개입할 수 있는 게 경찰 책임의 원칙인데 사람의 행위로서 일어나는 건 행위 책임. 동물이나 사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물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상태 책임이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 2번 외관적 위험은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니까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은 묻지 않고 손실보상은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적법은 보상, 그 다음 위법은 배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적법한 경찰 개입이라면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죠. 손실보상은 발생할 여지가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잖아요. 3번 경찰이 범죄 예방 및 위험 방지 행위의 준비, 내가 대낮에 CCTV를 설치하거나 순찰 노선에 첨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 위험이나 추상적 위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것조차 없어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경찰의 개입은 추상적 위험 단계부터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위험 혐의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찰권 발동은 안 되지만 위험 조사 차원의 경찰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맞는 이야기죠.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갑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두 가지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두 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인데 디테일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국가경찰위원회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건 위원은 특정성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거지 비상임위원만 그렇다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비상임위원이 아니라 그냥 위원 이렇게 나와야 맞는 이야기죠. 3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요. 둘 다 연임할 수 없다죠. 국가경찰위원회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건 연임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4번 수업 시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소집권자만 외워두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시도지사, 위원장, 위원 2명 이상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됐죠? 여러 차례 수업 시간에 우리 반복적으로 연습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4번 갑시다. 경찰 조직의 냉소주의. 우리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있었는데 냉소주의는 무조건적으로 비웃는 거죠. 회의주의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결론이 없을까라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냉소주의 1번 봅시다. 니도프 학자 맞습니다.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됐다. 즉 불신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신념체계에서 대체된다면 냉소주의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기존의 체계에 대해서 비웃는 거니까 새로운 체계가 나타난다면
그 냉소주의는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냉소주의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존의 신념 체계만 붕괴되고 새로운 신념 체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신이 계속 팽배한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은 새로운 신념 체계에서 급하게 대체될 때 그 부분이 틀린 게 되는 거지. 그 다음 2번 조직 내 팽배한 냉소주의는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극복 대상이니까 경찰의 전문 직업화를 저해하는 거 맞잖아요. 세 번째,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고 냉소주의는 특정 대상도 없고 합리적 의심도 없고 개선 의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이 올바른 지문이 되려면 냉소주의와 비교할 때 회의주의는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가 바뀌었고요. 4번 냉소주의의 극복 방안은 맥그리거가 주장하는 Y이론이었어요. 선설이었지. 인간은 원래 착하다. 동기부여만 잘해주고 민주적 리더십을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게 Y이론이고 여기 설문에 나타나 있는 이론은 X이론이죠. X이론은 인간은 원래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니까 권위형의 리더십을 통해서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끌려오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 방안 돈을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건 X이론이니까 4번 지문은 Y이론이 아닌 X이론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봅시다. 부정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에 보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 미끄러운 경사로이론인데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야. 순찰하는 공무원에게 경찰 공무원에게 캔커피 하나 건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인적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더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지. 거기 보시면 작은 호의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끼기를 보충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가 아니잖아요. 더 큰 부패에 빠지는 거지. 선한 후속행위면 내가 캔커피 하나 받았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더 올바른 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캔커피만 하나 받았는데 그게 미안하니까 나중에 인적관계가 형성되고 사건 청탁까지 받는 거지. 사건 청탁이 선한 후속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거죠. 2번 가봅시다. 자, 시험을 치는데 대의 명분 있는 부패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제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이 있는 부패는 뭐냐면 경찰관이 내가 하는 일이 대의 명분이 있다.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패에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을 조사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유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죠. 근데 경찰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야. 그런데 얘를 유죄로 만들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된다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의 명분 있는 부패라고요. 그러면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사회에 필요한 행위다.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 그게 대의 명분 있는 부패고 덜티 해리 문제는 설명했던 건데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거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목적은 선하지만 수단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역시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잘못된 수단도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번에 사회적 차원의 이익 추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하이덴하이머가 분류한 부패 유형 중에 시장 중심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뇌물을 전해주는 시민 입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면 체포, 적발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뭐한다? 뇌물을 준다라는 이론이니까 3번 지문 맞는 이야기고 4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다 그죠?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 그게 바로 부패라고 보는 거 맞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도 5번에 1번 보니까 아 하고 이야기하지 마. 실제적으로 이거 5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안 보였을 경우가 많았죠. 사실은. 그죠? 선한 후속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부패 이론하고 있잖아. 그죠? 6번 갑시다. 코헨과 펠트버그의 사회계약설 5가지 있었죠. 접신, 안동객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항상 내가 이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예를 잘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요. 첫 번째 봅시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법 집행은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 맞죠.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고등학생 쫓아가서 붙잡으면 교통질서 회복의 효과는 있지만 혹시나 사고로 사망하며 생명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역시나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자신 개인적 경험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딱 그대로 나와 있는 예였죠.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는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을 거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자신의 경험으로 차별하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2번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을 경찰관이 탈주범을 혼자서 검거하려다가 실패했다면 쉽다 그죠? 협동과 역할항의 주수 또는 협동과 팀워크를 위반한 게 되니까 3번이 틀렸고 4번에 공정한 접근해 보자. 이건 차별하지 마라. 객관적 기준으로 성별, 빈부, 직업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연히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편들기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 7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사례형 문제가 지문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 사례형 문제도 박스 형태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 시험까지는 저랑 하시면서 문제풀이 특강 같은 거 할 때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드리는 문제 지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내년 시험 대비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1번은 너무 쉬웠다 그죠? 1회 100만 원, 매 획일원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번 맞고 2번 같은 경우는 사례형 형태로 나왔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계산까지 해드리는 그 문제였어요. 우리가 외부 강의 사례금은 1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대 금액은 100분의 150이라고 했으니까 6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지문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법상 최대 금액은 180만 원이죠. 벌써 이렇게만 계산해도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지? 그런데 사례에 보면 여기는 1시간당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했냐면 30만 원을 받기로 했잖아요. 지금 약속이. 그러면 이 사람이 3시간을 강의했다고 해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분의 150이니까 약속을 기준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만 원이죠. 시간당 30만 원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135만 원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비자동차 회사의 요청으로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하는 거고 4번 초과 사례금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는 신고, 제공자에게는 반환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죠. 8번 경찰 인권보호규칙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1번 틀렸죠. 항상 내가 글자 수 맞추라 그랬지. 경찰청 3글자, 감사관 3글자. 제일 긴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니까 1번 틀렸다. 그죠? 2번 임기는 2년이란 거 맞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위원은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2차례 강조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위원회 중에 2차례 연임하는 건 인권위원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우리 위촉위원은 부탁해서 모셔오는 분이었죠. 내가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경찰이기 때문에 위촉되어서 모셔오는 분은 경찰이어서도 안 되고 경찰과 관련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색깔도 띠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기간이 3년이죠. 인권위원회는. 그러니까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4번이 맞는 이야기죠. 지금 설명 들으면 다 알겠죠. 몰라? 설명 들으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없는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시험장 자체가 주는 중압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한두 문제 지문이 안 보이거나 사례형이 뜨니까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작년 2차 시험 같은 문제는 도대체 이걸 풀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어요.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금야금 여러분들의 멘탈을 깨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문 중간에 갑자기 생소한 게 뜨는 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멘탈이 쏙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멘탈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합격의 하나의 지름길이라고요. 자, 9번 봅시다. 적극행정 운영규칙이랑 경찰청 적극행정 면제제도 운영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강할 때 다 했던 거고요. 적극행정 운영규정상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일을 잘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그때는 징계를 되도록이면 안 한다. 1번 맞는 이야기겠죠. 2번 면책이잖아.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적극행정했을 때. 그러면 꼭 본청 공무원만 그래? 산하기관도 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다 면책해줘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로 치면 경찰청 소속된 경찰 공무원만 면책해주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산하기관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일해보려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면책해줘야죠. 그래서 면책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적극행정을 하는 게 공무원이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적극행정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적극행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일부러 잘못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번은 사실 1번, 2번, 3번을 알고 있으면 4번이 자동적으로 답인데 4번 지문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게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야. 이익을 위해서겠죠. 인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국민권익위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자주 못 보던 지문이라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도 봅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지문이 정답인데 1번 지문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 3, 4가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내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비교할 때 전통적 경찰활동 오로지 경찰이 범죄를 진압하는 사후 진압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시민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문제나 무질서까지 해결해 주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2번 먼저 봅시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 지역사회 경찰활동 맞죠? 3번에 예방에 중심을 두는 것도 지역사회 경찰활동 맞잖아요. 4번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사적 주체들과 파트너십 형성하는 맞겠죠, 그죠? 사실 2, 3, 4가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이건 전통적 경찰활동이죠. 경찰력을 많이 배치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뒤쪽에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경찰력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전통적 경찰활동입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겠죠. 11번 가서 봅시다. 구분에 따른 범죄 예방 전략 유형인데 11번은 사실 틀려도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11번은 틀려도 괜찮지만 여러분의 상식을 가지고 풀면은 맞추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지문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가 지문 말고 나와 다 지문은 사실상 읽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먼저 봅시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순찰을 확대하고 공식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해서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준다. 뭐야? 범죄를 함부로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는 상황적 범죄 예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다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이니까 이건 법을 아주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오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생각해 보면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은 무질서도 법을 엄격하게 집행해서 다 처벌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다 지문은 법 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가 되겠죠. 그 다음 가해 보세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교에 배치돼서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 학생의 선도 등 사후관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학교폭력을 저지른 애가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뒤쪽의 지문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아동학대 배울 때 아동학대의 특성이 뭐냐면 순환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자신이 아동을 즉 자신의 자녀가 생겼을 때도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 폭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대물림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저지른 애들을 선도해서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더 큰 범죄자로 발달되는 걸 막는 거.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대물림하는 아동학대를 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발달 즉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도록 되는 발달적 과정을 막아버리겠다. 그게 바로 발달적 범죄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나오는 발달적 범죄 예방이 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가를 잘 모르셨다고 해도 나와 다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번에 가서 보시면 사라 모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중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서 나오는데 사실 12번도 틀려도 괜찮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사라 모델과 관련해서는 항상 기출지문들이 조석, 응가 이렇게 순서만 물어봤다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설명,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한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내가 뭐라 그랬냐면 노량진 일대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절도 사건이 일어나더라. 다른 지역은 안 그런데 이 지역은 왜 그럴까? 그 문제 근원을 살펴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사건 지향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조사 단계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회적으로 발생, 틀렸잖아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량진에서 계속 절도 사건이 일어나니까 왜 이 지역에서는 절도 사건이 많을까 분석하고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이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사건이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2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맞았어요. 됐죠? 그 다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13번 가봅시다. 역사적 사실.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시설은 내가 PC방이 동네에 들어선 게 2000년도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지? 경찰 서비스 원장은 1998이었죠. 그래서 이거 헌신, 할 때 내가 연도만 한번 체크해내라, 한번 시험 나온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국가수사본부는 2020년에 법이 제정되고 2021년 1월에 만들어졌고 경찰법은 잘 아시다시피 91년입니다.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치된 건 2006년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14번 가봅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뭐였죠? 서로 관계없는 것끼리는 연결하지 마라. 1번 질문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번 명시적인 규정이 옛날에는 없었죠. 옛날에는 없었는데 행정기본법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행정기본법 1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보관을 붙인 경우면 그건 뭐가 돼? 부당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제주도에 있는 네 땅을 기부채납해라 이러면 관련 없는 것끼리 연결했기 때문에 부당결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 법의 일반 원칙을 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생 원칙이 뭐냐면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요. 이런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배했을 때는 위법한 건 맞는데 무효냐 취소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나 이건 상식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모두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조리의 파생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의 제일 마지막에 당연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취소 사유라니까.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을 때. 됐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봐.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이 그 주택사업의 100분의 1의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거기를 끊어보세요. 우리가 당연무효를 이야기할 때 중대하고 명백하려면 이 명백은 내가 누구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반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죠. 일반인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이 알았다는 말이냐 몰랐다는 말이냐. 몰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명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무효는 안 되는 거죠. 취소 사유에 가깝죠.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조 요청을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며 취소 사유는 되겠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4번 지문 여러분들 별표한 개 합시다. 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던 판례와는 방향이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쌤
125cc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데 이러면 이종 소형은 취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 소형 취소하면 부당결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배우는 판례는 뭐야? 일종 보통이 있는 사람이 일종 대형을 땄는데 일종 대형 면허를 따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든 면허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봤던 판례는 뭐지? 일종 보통을 음주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얘는 일종 보통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 딴 거니까 당연히 취소. 얘는 독자적으로 딴 게 아니라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당연히 취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럴 때 이종 소형 면허는 서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종 소형이 있다고 해도 일종 보통은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 이해돼? 7번 보세요. 이종 소형이 있다고 해도 일종 보통이 없으면 승용차 운전 못하죠. 그럼 승용차를 운전한 건 일종 보통 때문이지 이종 보통 소형 때문에 운전한 게 아니거든. 그건 관련이 없는 거죠. 또 봐. 이종 소형으로 250cc 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 250cc 오토바이는 일종 보통이 있다고 해도 운전할 수 없죠. 맞아? 그러면 요거는 취소할 수 있어도 얘들은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다 부당결부지. 근데 이 문제는 그 판례가 아니에요. 뭘 운전한 거냐면 125cc를 이게 원동기를 단 차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125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니까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죠. 일종 대형으로도 운전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모든 운전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운전할 수 있다니까. 이것만 있어도 얘는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운전면허는 이 125cc 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거 얘에서 비롯된 면허일 수도 있죠. 내 말 이해돼? 일종 보통을 가지고 있어도 얘 운전할 수 있고 일종 대형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할 수 있지만 이종 소형이 있어도 이거 운전할 수 있다니까. 그럼 이 둘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취소되면 이거 취소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내가 뭐라고 그때 설명했냐면 야 승용차는 운전할 수 없는데 얘는 운전해도 되면 이상하지 않아? 다 취소지. 이렇게 설명했어. 그럼 여기로 옮겨와봐.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운전하면 안 되는데 얘는 운전해도 돼? 250cc는 운전해도 돼? 125cc는 안 되고 할리 데이비스는 해도 돼? 안 되잖아요. 이해돼? 듣고 나면 다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카페에도 글 남겼더라고요. 쌤, 이종 소형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250cc를 운전한 게 아니고 지금 125cc를 운전했으니까 이 사람은 일종 대형, 일종 보통, 이종 소형까지 다 있는데 이종 소형도 125cc 이하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면허가 되잖아요. 관련 있잖아 이거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라고. 됐죠? 15번 행정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회가 요게 이제 1번 지문이 최근에 개정됐던 개정법령이라고. 여러분들 나이 내리면서 이거 많이 써먹고 있잖아요. 그지? 30세인 어떤 학생이 자기 28이라고 주장하는. 그죠? 얼굴은 안 변합니다. 얼굴은 30이에요. 계속. 그래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는 거죠. 산입해서 만 나이로 계산하고 1세에 이르지 않으면 월수로 표시한다. 1번 지문 틀렸고 2번 이거는 말장난이잖아요.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지. 크지 않으면 하면 안 되죠. 세 번째 3번이 답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과속을 했어.
카메라가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찍힌 사진을 보고 경찰관이 일일이 내 차 넘버를 수기록 적어놓고 내 주소를 적어놓고 그래서 나한테 과태료 고지서 보내는 거 아니지. 넘버 빵 찍으면 내가 얼마나 위반했고 내야 될 금액이 얼마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준단 말이야. 왜? 이건 재량의 영역이 아니거든. 인간의 의사가 개입해서 사정을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을 쓰는데 재량은 인간의 의사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당연히 자동화 시스템을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옆에다가 실효의 원칙이라고 적어둡시다. 실효의 원칙. 효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야. 자, 수업 시간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민법에 우리 법에 대원칙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법상 개념으로는 점유, 취득, 시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청도 역시나 자신의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실효예요. 그럼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서 안 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실효시키면 안 되죠. 그건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배려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앞쪽에 잘못 붙어서 나온 거죠. 됐죠? 그 다음 16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자, 요건 무슨 이야기냐면 위임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됐죠? 위탁은 행정기관장이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야. 이 일 좀 대신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1번 질문 보세요. 행정기관장이 권한 중임을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거죠. 이건 위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행정기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위임은 항상 내가 그림 그려줄 때 상하로 그려주죠. 위탁은 나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기관장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 된다고요. 설사 그 개념을 잘 몰랐다고 해도 2, 3, 4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 봅시다. 위임한다고 해서 내가 상급기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 그랬지. 지휘감독도 가능하고 위법하고 부당할 때는 취소정지도 가능한 거고 교육도 실시하고 처리지침 통보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했잖아요. 다 배웠던 거고. 4번은 판례인데 봅시다. 수입 및 수탁 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래. 부당 동그라미였어요.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한목적적 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는 거죠. 위법은 법을 위반했나 위반하지 않았냐만 보면 되지만 부당은 설사 결과가 또는 과정이 옳지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단계는 아니죠. 부당은. 그러니까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책상 또는 목적상 타당성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위법과는 달리 재량이 허용이 되는 영역이죠. 됐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입 및 수탁 사무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 다시 한번 동그라미 사무 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고 부당이니까 재량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7번. 자,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자 간단합니다. 이 변상금 부과처분이 행정청과 무단 점유자가 대등한 지위일까
아니면 행정청이 상위 포지션일까? 상위 포지션이겠죠. 행정재산인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행정청이 너 변상금 내 돈 내놔 라고 상위 포지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법상 법률관계지. 대등한 지위에서 집을 팔고 사는 땅을 팔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2번 우리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는 민간인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직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도 국가배상법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단순한 고용계약은 아니라는 이야기. 2번 맞습니다. 3번 가봅시다.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원천징수 여러분들 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월급을 받으면 내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죠. 이미 원천징수를 떼고 받는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강사들은 자영업자니까 월급을 받으면 3.3%를 미리 뗀다고요. 그러면 그 3.3%는 됐죠? 이 3.3%를 행정청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지. 누가 정하고 있냐면 법이 정하고 있다고요. 법이 정했으니까 원천징수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비율 자체가. 그럼 행정청은 뭐라는 거냐? 법이 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걸 도와주는 손발처럼 사용되는 것뿐이야. 행정청 스스로가 당신은 3.3%, 당신은 6.6%, 당신은 9.9%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죠. 행정청이 한 게 아니고 법률이 한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행정청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게 아니에요. 왜? 행정청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항고소송 걸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천징수하는 법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차라리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3번 틀렸고 4번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교수님들 내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립대학이 아니고 국공립대학이니까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그 다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가봅시다. 국가수사본부장 쉬웠습니다. 치안정감 임기는 3년이 거기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그랬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을 때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했지 해임을 건의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임기 2년 중임할 수 없다 맞고요. 19번 경찰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 갑시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에 우리 소속 기관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중징계, 경징계 구분해서 요구하라 그랬죠. 맞지? 선택재량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맡겨진 거 맞죠? 여기까지는.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라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이제 남용이 뭐였죠?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남용이나 해태나 또는 남용은 내적 한계를 넘어간 거죠. 일탈이 외적 한계를 넘어가는 거고 일탈, 남용, 해태 등이 있으면 그건 위법한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 2번 경찰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지난 파면인 경우 5년 지나면 일반 공무원이 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해임은 파면과 해임을 당하게 되면 절대로 다시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2번 지문 틀렸죠. 3번 징계의결 요구 기간은 30일, 징계의결 기간은 30일 플러스 30일이고 뒤쪽에 30일만 잘 보시면 되죠.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 됐죠?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람에게 소속 기관장에게
의결서 정본,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의결서 사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0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 수권조항 우리 생각납니까? 경지법의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때 왜 이 법이 이 조문이 등장했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직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만들어 놨다 그랬고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1번 맞는 이야기. 2번 자 경직법 제5조는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죠.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인데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상황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현장에 나가본 경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직법은 주어는 경찰관이고 서술어는 할 수 있다. 재량을 인정한단 말이야. 그러나 방금 봤던 것처럼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3번 가봅시다. 경직법 제2조는 3번 경찰청장은 경직법 2조의 각호의 직무수행을 하다가 경찰관이 소송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지원할 수 있다.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가지라 그랬죠. 경찰청장만 나와야 되고 시도경찰청장 나오면 안 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을 한 것까지 소송 지원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4번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죠. 경찰 공무원은 사적인 영역에는 개입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에만 개입해라. 이런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건 경직법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조리에서 나오는 일반 원칙이죠. 일반 원칙. 주소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내용은 맞는데 주소를 틀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등장했잖아요. 경직법 규정이 아니란 거예요. 비슷한 규정은 이제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보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어쨌든 경직법 규정은 아니라고요. 됐죠? 자 21번 봅시다. 21번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제일 즐거웠던 문제 아닙니까? 딱 나오는 순간 단독 소송은 부담만 가능한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2번의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도 역시나 나왔던 문제죠. 뭐였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관련해서 질서위반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질서위반 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줄어들면 바뀐 법이 국민에게 더 유리할 때 변경된 법률 적용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재판 시의 법률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왜냐하면 바뀐 법이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까. 2번 가서 보시면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에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 아직 기간 남아 있는데 즉결심판 청구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3번은 실질설이야. 실질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서인데 표제를 이의신청이라고 적어도 실질이 행정심판 청구서면 행정심판 청구서고 표제가 행정심판 청구서라고 돼 있어도 실질이 이의신청이면 이의신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자필로 보이는 이름도 기재되어 있고 서명까지 다 되어 있죠. 도장만 안 찍혀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즉결심판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확실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장만 안 찍힌 거기 때문에. 항상 실질을 따라가는 거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질서위반 행위 부과하지 아니한다. 23번 경직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지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확인 즉 지갑을 주었는데 신분증이 있더라. 주인한테 연락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답입니다.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3번 손실보상은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었죠. 확정된 날이
아니라고요.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기산점 잘 보라고 이야기했고 경직법 2조는 생범, 경위, 교외, 공, 퇴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24번 갑시다. 경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1번 가서 보시면 경찰병력이 행정대집행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 시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 현장을 막아버렸어요. 봉쇄 방어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차단 배제와 봉쇄 방어를 설명할 때 차단 배제는 중간에서 하는 건데 목전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하다 그랬고 그 현장을 막는 건 괜찮다 그랬죠. 지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없애버렸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봉쇄 방어한 거죠. 적법한 게 맞다고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행하는 거 맞습니다. 2번 아동학대 범죄 이런 중요한 범죄인 경우에 경찰 공무원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에 내용은 맞지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서 보시면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는 상황. 긴급한 거 맞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주관적으로 인정되는 거. 우리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잖아. 명백하고 긴급해야 되는 거지. 경찰관 개인의 주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까지 경찰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가서 보시면 자 경직법 1조 1항은 비례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이죠. 여러분들 헌법 배워서 알겠지만 침해적 행정은 과하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침해 행정은 과잉 금지예요. 그런데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급부 행정은 최대로 보호해줘야 되겠지. 급부 행정은 과소 금지입니다. 과소 금지. 그런데 여기 지금 경직법에 나와 있는 건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과잉. 경찰관이 나에게 침해적 행정을 할 때는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과잉 금지가 돼야 되죠. 25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1차 시험하기 전에는 개정법령할 때 다 해줬고 2차 시험하기 전에는 제가 카페에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거 한번 보라고 올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답은 4번인데 개인정보 전부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것은 가명처리라고 합니다. 가명처리, 익명처리가 아니고. 됐죠? 그 다음 26번 갑시다. 행정심판에 관한 이야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니까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률이 없으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이야기죠. 1번. 2번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취소심판이 아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취소합니까? 뭘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의무 이행심판이죠. 세 번째 행정심판은 말로 하면 안 되죠. 처분 청구서 서면주의입니다. 서면주의. 4번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기각하는 경우는 사정 재결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익을 고려해서 사정 재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27번 갑시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 그러면 연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거니까 항고소송이에요. 연금은. 월급이나 수당은 내가 일했는데 왜 정당한 월급을 안 주냐.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명예퇴직된 벽관이 명예퇴직 수당 동그라미에요. 수당. 이 수당은 연금이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28번 쉽습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 분업의 원리는 일을 나눠서 전문성을 키워라. 계층제의 원리는 계급이 층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상하.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 설명도 맞고 통솔 범위에 관한 설명도 맞는데 문희가 제1원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가 아니라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요. 29번 동기부여 이론 중에 내용이론, 우리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4번 세 가지가 되고 포트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과정이론입니다. 따라서 이건 우리가 심화 특강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줬는데 분류를 제대로 안 본 분들은 틀려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30번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은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평가해보고 무조건 예산을 더 주는 폐단을 시정하려고 한 것이다. 1번 맞고. 품목별 예산은 마트 영수증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운용이 용이한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용이한 것은 돈을 뭉텅이로 주면서 전투기 교체 사업 2조 이렇게 주는 거였죠.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니까 2번 틀린 질문이 되죠. 3번 계획 예산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4번 준예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사용하는 거. 4번 맞죠. 31번 무기탄약의 관리에 관한 설명. 내가 집중은 모아서 관리하는 거고 간이는 분리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1번 지문에 보면 집중 보관 관리하기 위한 거니까 이건 집중 무기고잖아요. 1번이 틀렸죠. 답입니다. 무기탄약을 대여받은 자는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고에 보관하고 입회알의 감독자 입회알의 입출고부에 기재된 리에 입고합니다. 징형사 했었죠. 이 사람은 즉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되는 자고 상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때 술상 앞 기타 그랬으니까 이때는 일시보관 대상자 맞는 이야기죠. 32번 보안업무 규정. 각급 기관장은 비밀관리기록부 작성인데 1급은 따로 관리라고 했잖아. 1급 비밀은 따로 관리하는 거지 2급 이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통보하라고 돼 있고 4번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고 또다시 1급은 따로 관리 미리 협의해라. 33번 경찰 감찰 규칙입니다. 다른 공무원의 비의사실을 캐는 거죠. 1번 읽어보시면 되고 감찰관의 임기는 2년이니까 2번 틀렸잖아요. 제 책에 보면 2년하고 3년 X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명절이나 연말 집중점검 할 수 있다. 특별감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감찰관 본인이 감찰 대상이 됐을 때는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척된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34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구대 파출소 설치 변경 폐지 전부 다 시도 경찰청장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이 되죠. 2번 순찰팀은 순찰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조치 2번이 맞겠네요. 상식적으로. 3번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한 지역경찰관서의 운영 시간 이런 것들은 경찰서장이 관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행정근무는 서류와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했고 상황근무는 비상상황시 사무실 근무니까 방문민원이라든가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근무가 아니라 상황근무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35번 아청법에 관한 이야기. 법 이름에 소년 청소년 들어있죠. 19세 미만 맞습니다. 미수범 처벌하는 경우 강간 강제추행은 미수범 처벌하니까 2번도 맞는 이야기고 3번 지문은 거기 신분 비공개 수사죠.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가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수사부서장에게 허락을 받는 거고, 신분 위장 수사는 검사를 거쳐서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4번에 가서 보시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위장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민증 같은 거 위조를 하는 거죠. 청소년인 것처럼, 아동 청소년처럼 위조한 다음에 나 야한 동영상 가지고 있어, 이거 팔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집, 판매,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장 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36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긴급 임시조치 세 가지였죠. 대거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고, 2번에 있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유치는 임시조치에 들어갑니다. 37번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예외 없이 벌써 스물스물 기운이 나오잖아. 답이 아니야. 당연히 예외가 없는 거야. 야,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경찰차는 터널 안에 서야죠. 구급차도 터널 안에 정차해야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2번 모든 긴급 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적용을 받지 않고 정차는 5분,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측정인데 딱 기준치에 걸리면 입안에 남아있는 잔존 알코올 때문에 수치가 높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까지 맞는 이야기죠. 38번 가봅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1번은 상식적으로 읽어봐도 틀렸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테러로 생명의 피해를 입으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앞쪽에 뭐라고 돼 있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잖아. 그러면 특별 위로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2번도 틀렸죠. 테러 단체는 내가 유엔이 지정한다 그랬잖아. 테러 취약 시설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거니까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거고. 3번 대테러 보호관 1명을 둔다는 3번은 맞는 이야기고. 4번 테러로 인해 신체, 재산, 명예는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죠. 됐죠? 명예는 아닙니다. 39번 집시법 갑시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집시법 나올 거라고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했었잖아. 그죠? 질서 유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고 주체자가 임명하는 거. 니은 헌법상 권리니까 최대 보장이 목적이라고 했죠. 신고 안 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거 아니라니까. 신고는 안 했지만 저기 고수부지 같은 데서 한 40명 모여서 트로트 부르고 다른 사람의 권익에 대해서 침해가 없다면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시위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2번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보안통고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안통고할 수 있다니까 디귿 틀렸고,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는 판례에 키워드가 있었다. 전차선 점거예요. 전차선 점거. 전차선 점거에서 다른 사람을 권리를 완전히 방해하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요. 됐죠? 40번 틀려도 됩니다. 경찰 수사규칙과 범죄 수사규칙 두 조문을 합하면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400조가 좀 넘어요. 그거 다 어떻게 볼래? 이런 건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다만 3번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범죄잖아요. 우리 경찰이지. 그러면 누구에게? 미군 당국이 아니고 우리 검사에게 통보해야죠. 우리 검사에. 됐죠? 그래서 40번 정도 한 서너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경찰학의 난이도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기보다는 이해를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찍어 나가는 공부보다는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읽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 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